안녕하세요. 책 읽는 토끼입니다. 오늘은 미시마 6기호 금각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좀 정신이 없는데, 여름은 책 읽기 좋은 계절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책 읽기가 그렇게 좋은 계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또 시원한 장소에 가면 여유가 있는 에어컨 나오는 그런 카페 같은 곳에서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면 또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읽어드릴 금각사 세 번째 시간은 무척 흥미로운 부분을 읽어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이 금각사의 학승으로, 도제승으로 들어간 미조구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금각사에서 사람들을 사귀고 어떤 이제 사건이 벌어질 징후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따금 나는 몽정을 하는 때가 있었다. 그것도 확실한 욕정의 영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령 어두운 거리를 한 마리의 검은 개가 달리고 있을 때 그 불길 같은 입이 헐떡이는 모습을 보이며 개의 목에 달린 방울이 끊임없이 울림에 따라 흥분이 고조되어 방울 소리가 극도에 달하면 사정을 하는 것이다. 자위 행위를 할 때면 나는 지옥과도 같은 환상을 보았다. 우이코에 젖가슴이 나타나고 우이코에 허벅지가 나타났다. 그리고 나는 더없이 작고 흉한 벌레처럼 변해 있었다. 대단히 이상한 부분입니다. 이제 한 10대 후반? 20대 초반? 한 20살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이 청년이 절에 있는 학생인데 당연히 몽정을 하겠죠. 근데 이 꿈에 나타나는 욕망의 장면들이 대단히 이상합니다. 검은 개가 달리고 있고 입을 헐떡이고 개 목에 달린 방울이 흔들릴 때 점점 그 소리가 커질 때 극도에 달하면 사정을 한다. 무척 이상한 스토리죠. 그리고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우이코가 강박으로 계속 작용을 합니다. 자유행위할 때 우이코의 육체를 떠올리면서, 그러면서 나는 더없이 작고 흉한 벌레처럼 변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 부분은 확실히 우리가 카프카를 떠올리게 되죠. 변신, 벌레로 변한 그 청년의 모습. 미시마 유키가 당연히 이 시기에 카프카의 변신을 읽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금각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긴 당연히 유명한 관광지이고 이제 관람객들의 수가 늘어납니다. 지금 눈 내리는 겨울이 찾아왔고 유흥준 교수의 말에 따르면 금각사는 눈이 내릴 때 가장 아름답다 그랬죠. 그리고 술 취한 외국인 병사와 창녀가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요거는 확실히 이제 시대적 상황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일본이 패전 이후에 이 외국인 병사는 당연히 미군이겠죠. 미군정이 메가더 장군이 들어와서 미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여성이 이야기를 합니다. Jack, too cold, too cold. 너무 추워 라고 이야기를 하고, 몸 파는 여자를 내가 아름답다고 여기기는 처음이었다. 우이코와 닮았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 지금 술 취한 병사와 창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 실랑이를 벌이게 되고 여자가 넘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걸 옆에서 지켜보던
미조구치에게 이 외국인 병사가 말을 겁니다. Hey you, 너 일로 와서 이 여자를 밟아. 네가 밟아봐.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주문을 하죠. 군인의 굵은 손이 내려와 멱살을 잡고 나를 일으켜 세웠다. 저항할 상황이 아니었기에 나는 고무장화에 발을 들었다. 미군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내 발은 내려와 봄날의 진흙처럼 부드러운 물체를 밟았다. 그것은 여자의 배였다. 여자는 눈을 감은 채 신음했다. 금각사를 읽어가면 확실히 이건 대체 뭐지? 라는 장면들과 많이 부딪히는데 이 장면도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뭐 그럴 수도 있다 정도로 볼 수도 있는데 대단히 이상한 장면이긴 기묘한 장면이다 상황이. 그래서 어쩌면 뭐 무리하게 좀 해석을 하면 미군 병사의 얼토당토하는 주문에 순종해야 되는 일본의 상황 이런 것들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미조구치는 어쩔 수 없이 이 쓰러진 여자의 몸, 배를 자신의 발로 밟습니다. 그리고 그걸 했더니 미군이 잘했다고 그러면서 담배를 줍니다. 그래서 이 담배를 미조구치는 노사, 이 주지승이겠죠? 이 금각사의 노사에게 전달을 합니다. 나는 물러나야만 했다. 불만이 내 몸을 뜨겁게 만들었다. 자신이 행한 불가사의한 악의 행위, 그 보상으로 받은 담배, 그런 줄도 모르고 그것을 받은 노사, 이 일련의 관계에는 보다 극적이고 보다 통렬한 무엇인가가 있음에 틀림없었다. 뭐야? 이렇게 읽으면 이제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야? 라고 보여지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역시 불가사한 악의 행위, 여자의 몸을 짓밟은 자신의 행위, 여기에서 통렬한 어떤 쾌감, 무엇인가를 느끼는 이 미조구치의 심리,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유미주의, 이 탐미주의의 흐름을 이어가게 됩니다. 악의 행위라는 말이 보이시죠? 이 악의 행위를, 이 단어를 보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프랑스 상징주의, 탐미주의자인 보들레르를 떠올리게 됩니다. 악의 꽃이라는 엄청난 시집. 악 속에서 미를 발견한다. 라는 그 근대시의 대표적인 시집입니다. 악의 꽃. 그런 것, 여기서도 또 보면 이제 미시마 유키오가 이 작가가 당연히 보들레르의 시집 악의 꽃을 읽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랬더니 노사가 뭔가 관대하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너를 말이야 졸업하는 대로 오타니 대학에 보낼까 생각하고 있어. 거기서 이제 불교 대학입니다. 거기서 정식으로 불교를 한번 해봐라 하고, 담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미조구치는 자신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장녀였죠. 눈숫발에서 그 짓밟혔던 여자가 찾아와서 항의를 하게 됩니다. 너의 그 젊은 성이 내 배를 밟았다. 그러면서 내가 그 당시에 그 배를 밟히는 바람에 유산이 되었다. 라고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노사는 잠잠코 돈을 주고 여자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야기가 회자가 되고 전래에서 스르카와 금각사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느꼈던 밝은 빛을 의미하는 자신의 친구, 유복한 집안의 이 동년배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너는 그런 짓을 했니? 놀래서 이렇게 물었더니 미조구치가 아무런
표정도 바꾸지 않고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니까 이렇게 능청맞게 거짓말을 해버리는 장면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도중에 내 가슴에는 기쁨이 솟아나 기쁨은 점차로 견고한 뿌리를 내렸다. 목격자는 없다. 증인은 없다는 기쁨. 이것도 굉장히 이상하죠. 어떤 악의 행위를 한 다음 거짓말을 연속해서 악이 더 쌓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쁨이 더 커져가고 있다. 고무장화의 바닥에서 느껴지던 여자의 배, 교태 부리는 듯한 탄력, 신음소리, 짓밟힌 살의 현란한 감촉, 감각의 도치. 대단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자, 오타니 대학에 미조구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상사를 배우고 철학을 배우게 되고 이 대학에서 새로운 친구 가시왁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심한 안짱다리였습니다. 여기서 다리를 절게 되고 언제나 진흙탕 속을 걷듯이 이렇게 이제 절뚝거리는 거죠. 내가 그를 주목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의 불구가 나를 안심시켰던 것이다. 미조구치는 말더듬이죠. 그의 창백한 얼굴에는 일종의 험악한 아름다움이 있었다. 여기도 전형적인 유미주의적인 서술입니다. 그러면서 미조구치가 이 가시와기에게 먼저 말을 걸게 됩니다. 그러자 이 가시와기라는 이 친구 아주 독특하게 대답을 합니다. 너 미조구치라고 했지? 불구잡끼리 친구가 되려는 것도 좋지만 이제 알아차린 거죠. 너가 나한테 이렇게 다가와서 말을 거는 이유를. 굉장히 영리한 친구입니다. 가시왁이. 인간은 모두 그런 식으로 상대를 찾게 마련이지. 그건 그렇고 너는 아직 동정이냐? 대담한 이야기가 쭉 오가고 있습니다. 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끄덕였다. 너는 동정이로군. 전혀 아름다운 동정이 아니야. 여자에게도 인기가 없고 몸 파는 여자를 살 용기도 없지. 아마도 이 소설을 읽어가면서 가시화기의 등장이 굉장히 이제 절정으로 이 미조구치의 심리를 끌어내게 됩니다. 이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긴장이 고조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첫 경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녀는 노인이건 거지건 애꾸눈이건 미남이건 가리지 않고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런 평등성에 안심하고 첫 여자를 사겠지. 하지만 나에게는 이 평등성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가시화기 이야기입니다. 사지가 멀쩡한 사내와 내가 같은 자격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거든. 평등 남자를 가리지 않고 받는 이 몸 파는 여자들의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 이유가 되게 독특하죠. 사지가 멀쩡한 사내와 내가 같은 자격으로 들어간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미모가 유명한 데다가 고베에 여학교를 나온 부잣집 딸이 우연한 일로 나에게 사랑을 고백했거든. 지금 금각산은 교토입니다. 그죠? 교토에 있는 유명한 오래된 고찰이고 고베를 떠올리면 역시 이쪽 간사이 지방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고베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나온 거기 청소년기를 보낸 또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동정심이 아니었어. 내가 추측하건대 그녀의 사랑의 원인은 유별난 자존심이었어. 그러니까 고베의 여학교를 나온 부잣집 여자아이가 나한테 사랑 고백을 했는데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이 독특합니다. 이유가 내 답은 정해져 있었어. 나는 사랑하지 않아 라고 대답했다고. 그러면서 지금 단숨에 잘라버립니다. 이 여성의 사랑 고백을 간단히 물리쳤죠.
이상하게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할수록 그녀는 더욱더 깊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졌어. 그러던 어느 날 밤 드디어 내 앞에 몸을 던지는 짓을 하고 말았지. 이렇게 자신이 차버리자 점점 더 몸이 달아오른 그녀가 이렇게 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육체는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어. 하지만 난 불능이었어. 내 안짱다리가 그녀의 아름다운 다리에 닿으리라는 걸 생각하고는 불능이 되었던 거야. 발기가 안 됐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장면도 되게 이상합니다. 자, 안짱다리가 내 삶의 조건이고 이유이며 목적이자 이상이고 삶 그 자체니까.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충분하니까. 원래 존재의 불안이란 자신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치스러운 불만에서 생겨나는 게 아닐까?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뭔가 멋있는 이야기가 담긴 것 같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존재의 불안이란 자신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치스러운 불만에서 생겨나는 게 아닐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미시마 유교를 말씀드리면서 이 작가는 원래 뭐 일본 근대 문학에서 머리가 똑똑한 천재로 유명한 작가라고 말씀드렸고 동경대학 수석했고 나올 때도 뭐 수석 졸업했다 그러고 그것보다 더 미시마 유교를 누르던 강박에는 자신이 키가 작고 얼굴이 특히 키가 작은 건 아마 160도 안 되는 150을 겨우 넘겼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체구가 왜소하고 여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가시화기의 이야기에서도 작가의 그림자를 읽어낼 수도 있고 특히 이 친구는 머리가 굉장히 명석하게 빠르게 돌아갑니다. 마치 미시마 유키오의 화신처럼 보여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 이 고베의 유명한 부잣집 아름다운 딸과는 관계가 되지 않았고 자신이 첫 동정을 잃었던 그걸 다시 설명해 줍니다. 나는 우리 마을에 홀로 살고 있는 늙은 가부를 점찍었지. 60살이라는 말도 있고 그 이상이라는 말도 있었어. 남편의 기일을 핑계로 독개응을 내가 해주겠다라는 것으로 이 중년 여성에게 접근해서 관계를 맺었다. 늙은 과거의 주름살 투성이의 얼굴은 아름답지도 않고 신성하지도 않았어. 하지만 그 추하고 늙었다는 점이 아무것도 꿈꾸지 않는 나의 내적인 상태에 부단한 확증을 주는 듯이 여겨졌어. 이었고 나는 결코 사랑받지 못한다는 내 확신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양태라는 걸 알게 됐지. 이것이 내가 동정을 벌인 전말이야. 이 나이대의 남자아이들이 첫으로 여성과 육체적 관계를 맺은 거를 이렇게 대화로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야 뭐 남자들 사이에서는 흔하게 이루어지는 건데 저는 제가 소설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제가 실제로 뭐 사람들 만나서도 그렇고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죠? 저는 굳이 부잣집 예쁜 이 아가씨와 여자와는 잘 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이가 많은 추하고 늙은 여자와 이 관계 속에서 첫 관계가 이루어졌고 이걸 설명하는 게 내가 결코 사랑받지 못한다는 확신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양태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런 인식에 이르게 되었다. 대단히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가시화기는 나에게 수치심의 근원을 확실히 알려주었다. 동시에 나는 나를 인생으로 인간의 삶으로 재촉했다. 이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삶을 바라보는 지평이 넓어졌다? 여자 말인가? 나는 최근에 안짱다리 사내를 좋아하는 여자를 육감으로 척 알아낼 수 있게 됐지. 가시화기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안짱다리인데
날 좋아하는 여자들은 내가 척 알아봐. 여자들 중에는 그런 종류가 있다고. 그녀들은 대체로 유별난 미인에다가 콧날이 차갑게 오똑하고 게다가 입 언저리가 약간 단정지 못한 그런 타입들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뭐 소설이죠. 막 그 말을 던지자마자 한 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런 타입인 거죠. 대체로 유별난 미인에다가 콧날이 차갑고 오똑하고 입 언저리가 약간 단정지 못한 여자. 이 여자는 당연히 안짱다리 사내를 좋아하는 여자다. 그래서 가시화기가 말을 걸고 이 여자는 이 가시화기의 제안에 따라서 가시화기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대단히 그로테스크한 장면처럼 보이는데 읽을 때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자 앞에서의 연기를 펼치게 되고 가시화기가 뭐 약간 안짱다리를 걷다가 이제 장면은 뭐 이렇게 절뚝절뚝거리다가 넘어지고 여자가 남자를 부축하러 달아가고 막 이러는 상황입니다. 동정심, 여성의 동정심을 한껏 이끌어내어서 이 동정심을 사랑으로 또 그리고 가시화기는 이 사랑을 지배의 욕망으로 막 이렇게 가는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시화기의 교제를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루카와는 같은 그 금각사의 학생 스루카와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에 안 들어하죠. 왜 그런 친구가 사귀는 거야? 하지만 미조구치는 가시화기의 이 어두운 점, 스루카와가 한낮의 빛을 상징한다면 가시화기는 미조구치의 내면에 깃든 어둠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계속 이쪽에 끌리게 됩니다. 미조구치는. 그러면서 가시화기가 새로 사귀었던 그 여자 있죠. 아까 그 앞에서 연기를 펼치고 이 여자를 이제 꼬여내어서 이제 자신의 여자로 만들고 그리고 자신의 하숙집 딸을 불러내어서 이 미조구치와 이렇게 더블 데이트라 그러죠. 이 남자 둘과 이 여자 둘이 야유회를 가게 됩니다. 소풍을. 우리는 모두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음이 지닌 어두움과 초조함과 불안과 허무감이 그 야유의 날 하루를 온통 뒤덮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날씨마저도 암울합니다. 도대체 젊은 남녀 두 쌍이 소풍을 떠났는데 여기에는 어둠과 초조함과 불안, 허무가 심지어 이게 뒤덮었다라는 겁니다. 하숙집 딸과 이제 미조구치는 하숙집 딸과 자연스럽게 이렇게 쌍쌍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숙집 딸의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아주 예쁜 꽃꽂이 선생님이 계시는데 애인과 헤어질 때 남자가 무척 슬퍼해서 그 자리에서 찻잔에 젖을 짜 넣어 마시게 했다는군요. 그리고 한 달 후 그 애인은 전사했지요. 그 후로 선생님은 정조를 지키며 혼자 살고 계신다는군요. 아직 젊고 예쁜 여자인데도. 기억나시죠? 지난 두 번째 영상에서 남선사의 스루카와와 소풍을 갔는데 우연히 이 장면 다도를 하는데 이 기모노를 입은 여자가 젖을 드러내어서 남자가 그 육군 사관 생도가 내미는 찻잔에다가 젖을 짜주는 충격적인 장면, 그 이야기가 탁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뭐랄까요, 이 금각사의 흥미로운 지점은 뭔가 이상하고 그로테스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일들이 서로 아주 긴밀하게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약간 억지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 자, 어쨌든 미조구치는 깜짝 놀라겠죠. 내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하숙집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그리고 이 새로 가시화기가 꼬여낸 이 부잣집 딸이 도시락을 가져왔고, 샌드위치와 과자, 또 산토리 위스키, 일본의 유명한 위스키죠. 맛있는 이걸 또 나눠 먹습니다. 까다로울 듯이 보이는 이 여자가 어째서 가시화기와 같은 안짱다리의 가난한 학생과 친숙히 지내는지 알 수가 없었다. 도무지
미조구치의 생각으로는 이 여자의 내면 생각을 왜 어떻게 이런 안짱다리에 가난한 성격도 나쁜 이 남자에게 끌릴까? 우리가 독자들이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실히 이 가시화기는 자신의 불구의 몸을 이용해서 여성들의 동정심을 끌어낸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동정심 가지고 이렇게 사랑으로 끌어낸다는 게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자, 하숙집 딸입니다. 말더듬이었나요? 하며 이제 알았다는 듯이 하숙집 딸이 말했다. 그렇다면 병신 셋 중에 둘은 모인 거로군요. 좀 잔인하게 이야기하죠. 이 하숙집 딸이. 이 말은 강렬하게 나를 자극하여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일종의 현기증 같은 것을 동반하며 그대로 도련한 욕망으로 바뀐 것은 기묘한 일이었다. 자, 그러면서 가시화기가 이제 그 제안으로 이 두 남녀는 쌍쌍으로 헤어지게 됩니다. 커플로. 이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문학적인 문장이고 가시화기는 뒷면에서 인생에 도달하는 어두운 새끼를 처음으로 가르쳐준 친구였다. 우리들이 자리 잡은 곳은 색이 바래고 벌레 먹은 철춥고 그늘이었다. 나는 오히려 눈앞의 여자를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자체로부터 도피하고 싶었다. 이것을 인생이라고 생각해야만 한다. 가시화기의 그 잔혹한 재침, 더듬거리라고 하는 그 끄리낌 없는 외침이 나를 고무했다. 나는 서서히 손을 여자의 옷자락에 밀어넣었다. 그때 지금 하숙집 여자와 숲에서 지금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문제는 지금 이 여성의 가슴 속에 손을 밀어넣었는데 옷자락에 손을 밀어넣었는데 그때 놀랍게도 금각이 자신의 머릿속에 구궁하고 떠오르는 겁니다. 가시화기도 이 안짱다리 이 친구 철학을 공부하는 이 친구도 대단히 이상하지만 미조구치 역시 정말 이상합니다. 이때 왜 금각이 나타날까? 자, 미의 본질, 미의 화신, 하숙집 딸은 멀리 조그마하게 먼지처럼 날려가 버렸다. 금각이 나타나자 하찮은 여자라는 그 육체를 지닌 이 하숙집 딸은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죠. 나는 가메야마의 공원의 언덕 꼭대기에 누워 있었고 주위에는 풀과 꽃과 곤충들의 둔탁한 비상과 더불어 난잡한 모습으로 엎드려 있는 여자가 하나 있을 뿐이었다.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상황이 이 두 남녀의 육체적 결합이 어떤 파국으로 진행됐는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뭔가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녀는 내가 갑자기 주눅이 든 것을 보고는 곁눈으로 노려보며 몸을 일으켰다. 몸을 돌려 앉아서 핸드백에서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경멸은 마치 옷에 붙은 가을철의 도깨비 비늘처럼 내 살갗을 온통 찔러대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뭔가 이제 제대로 발기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 이걸 여자는 말은 하고 직접적인 말을 쏟아붓지는 않지만 경멸의 시선 이런 걸 느낍니다. 아까 가시화기와 좀 비슷하죠. 상황도. 왜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 금각이 나타났을까? 자, 그러면서 이 한낮의 빛을 상징하던 이 금각사의 친구, 학생 친구 스르카워가 죽게 됩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병입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나는 흘렸다. 나와 밝은 대낮의 세계를 잇는 한 가닥의 실이 끊어졌다. 여기서 우리는 큰 이제 암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스르카의 죽음은 곧 미조구치의 세계에서 밝음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지금 녹음 중이야. 좀 이따가 해. 지금 제가 전화가 와서. 자, 그에게는 요절의 징후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그는 죽음과 유사한 요소를 조금도 지니고 있지 않았다. 자, 스루카와 한낮의 빛을 향기하던 이 유복한, 언제나 밝은 것,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던 이 친구에게 놀랍게도 죽음이, 그리고 너무나 일찍 죽는 요절이 다가왔다라는 것. 그리고 태풍이 불고 이때 이제 숙직을 자처해서 이제 금각의 상태를 지켜보는 일을 맡게 됩니다. 나는 단지 홀로 있고 절대적인 금각은 나를 감싸고 있었다. 태풍이 몰아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금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야 옳을까? 아니면 소유당하고 있다고 해야 옳을까? 자신 혼자서 지금 이 아름다운 미의 화신인 이 금각을 지키고 있는데 금각이 날 소유한 것일까? 아니면 내가 금각을 소유하는 걸까? 이런 불안이 이제 미조구치의 내면의 소용돌이를 일으킵니다. 학교 도서관입니다. 독서에 몰입하고 소설과 철학서들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시화기가 선물을 주게 되고 퉁소입니다. 퉁소를 선물 받고 대가로 제비붓꽃을 요구하게 됩니다. 가시화기가 너 나한테 제비붓꽃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이제 이 미조구치가 경오지 호수겠죠. 정원에서 꽃을 꺾고 연못 조그만 도둑질이 나를 쾌활하게 만들었다. 가시화기와 관련될 때면 언제나 나에게는 조그만 배덕이나 조그만 신성모독 혹은 조그만 악이 동반되어 나를 쾌활하게 만들었다. 경오지라는 곳, 그 꽃을 못 꺾는 곳이죠. 거기에서 이제 야생화를 꺾은 제비붓꽃을 꽂고 이거 이제 가시화기의 명령이었고 이런 것들이 자그마한 악의 행위들이 점점점 쌓여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조구치 내면에 이상하게 자신이 설명할 수 없는 이 쾌감 속으로 이 청년이 들어가게 되는 장면. 자, 그리고 이 가시화기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는 남천참묘의 공안을 알고 있지? 남천참묘라. 이 금각사의 노사가 했던 그 공안, 남천이라는 승이 이제 이 아름다운 고양이를 서로 갖겠다라는 제자들, 동서양당으로 나누어진 이 제자들 때문에 이 싸우는 걸 보고 너희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내가 이 고양이의 목을 베어버리겠다. 그래서 베어버렸다라는 거고 이 사태를 자신이 아끼던 수제자한테 들려줬더니 조주라는 그 수제자가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신고 방 밖으로 나가버렸다라는 아리송한 선문답 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설명해 줍니다. 고양이는 미의 결정체였어. 미는 고양이처럼 느닷없이 숲속에서 뛰쳐나와 아무에게나 몸을 맡기지. 미는 충치와도 같아. 미가 이제 직접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를 베인 것은 마치 아픈 충치를 빼내서 미를 척결한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미의 뿌리는 근절되지 않았고 비록 고양이는 죽었어도 고양이의 아름다움은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토록 해결이 아니했던 것을 풍자해서 조주는 그 머리에 신발을 올려다 놓았지. 그는 말하자면 충치의 아픔을 참는 이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야. 너는 그러면 어느 쪽이냐? 남천 스님이냐? 아니면 조주냐? 이제 미조구치와 이 가시화기가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글쎄 어느 쪽일까? 지금으로서는 내가 남천이고 너가 조주이지만 언젠가는 네가 남천이 되고 내가 조주가 될지도 몰라. 이 공화는 그야말로 고양이의 눈처럼 변하니까. 이것도 좋죠. 아름답고 완벽한 꽃꽂이를 이 가시화기가 합니다. 그 이제 미조구치가 가져온 제비붓꽃으로. 그러자 이제 질문하죠. 대단히 훌륭한데 이 꽃꽂이 어디서 배웠니? 라고 질문을 하게 되고 근처의 꽃꽂이 선생에게 배웠지.
않고 그녀가 올 거야. 아직 젊고 예쁜 선생이야. 기억나시죠? 남선사에서 그 다과를 하면서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했던 그 젊은 기모노를 입었던 여자. 듣자니 전쟁 중에 군인과 관계하여 아이는 사산되고 그 군인은 죽고 그 후로 남자 도락이 끊이질 않아. 돈도 제법 있는 여자라. 괜찮다면 오늘 밤 너가 어딘가에 데리고 가도 좋아. 어디든 그녀는 따라갈 거야. 이 장면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자, 실제로 가시화기의 이 장담처럼 이 여자가 찾아옵니다. 꼬꼬지 선생 여자가. 정작 여자가 찾아오자 내 가슴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여자는 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쌀쌀하게 대하는 가시화기입니다. 꽃병을 내팽개치다. 이 장면도 대단히 이상합니다. 이 여자를 학대하는 장면인데 육체적으로. 그가 여자의 가느다란 손목을 잡는 것이 보였다. 이어서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것이 보였다. 제비붓꽃을 가위로 자를 때의 조용한 잔인함과 조금도 다름없는. 아마도 이런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나는 이런 내용은 별론데 라는 독자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유미주의라는 이 문의 사조 이런데 이게 대체 뭐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상징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소설을 읽으면 대단히 흥미로운 지점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자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방을 뛰쳐나갔다. 가시화기는 우뚝 서 있는 내 얼굴을 올려다보더니 아주 어린애 같은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했다. 자, 쫓아가 위로해 주라고. 자, 빨리. 자신이 학대한 여자가 울고 방을 뛰쳐나가자 그 여자를 쫓아가라고 이렇게 의기양양한 미소를 띠면서 하는 가시화기의 이야기입니다. 가시화기의 명령을 받아서 미조구치가 이 여자를 쫓아서 여자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자를 위로합니다. 당신은 남을 저주해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라고 여자가 말하자 있지. 나는 내 수치의 입회자인 그 하숙 집딸의 죽음을 명백히 바라고 있었다. 요건 그 가시화기가 소풍을 갔을 때 숲속에서 자신이 첫 그 여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을 때 자신이 성공하지 못했던 그 패배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목격한 그 여자의 죽음을 바란다 이런 장면입니다. 밝은 전등불이 켜지고 여자의 몸이 처음으로 명백히 드러났다. 보랏빛 기모노를 입은 것. 그러자 이제 이 미조구치가 사실은 내가 남선사에 갔을 때 그 장면을 그 찻잔에 너가 젖을 그 타주는 모습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군요. 정말 무슨 인연일까요? 여자의 눈에 흥분과 기쁨의 눈물이 가득했다. 이 장면도 되게 대단히 이상하죠. 그녀는 거의 광기에 사로잡혔다. 기모노의 옷자락은 흐트러져 있었다. 이제 젖은 나오지 않아요. 불쌍한 우리 아기. 당신을 그 사람이라 생각하고 보여드릴게요. 여자의 옷깃이 벌려졌다. 하얀 가슴이 살짝 보이는 언저리에서 여자는 손으로 왼쪽 젖가슴을 꺼냈더니 내 앞에 보여주었다. 내가 일종의 현기증을 느끼지 않았다면 거짓말이 되리라. 하지만 나는 증인이 되었을 뿐이었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호소하며 유혹하는 살이 아니었다. 존재의 따분한 증거이며 삶의 전체로부터 분리되어 단지 그곳에 드러난 그 무엇이었다. 이 부분도 은근히 어렵습니다. 여성의 이 젊은 육체가 이 환한 눈부신 빛 속에 드러났는데 이 미조구치는 이 여성의 육체를 유혹하는 살이 아니라 존재의 따분한 증거라고 합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보죠. 나에게 미는 늦게 온다. 남보다 늦게. 남들이 미와 간능을 동시에 발견하는 것보다도 훨씬 늦게 온다. 점차로 젖가슴은 전체와의 연관을 되찾아 살을 넘어 불감에
그러나 불후의 물질이 되어 영원히 이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여성과 관계를 갖게 될 때마다 하숙집 딸 여사와의 관계와 똑같이 다시 그곳에 금각이 출현해 버립니다. 아니, 젖가슴이 금각으로 변모한 것이다. 잠시 동안 마비된 듯 나는 그 적나라한 젖가슴과 대면하고 있었다. 금각이 강박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것은 이해했지만 이 정도일까? 다시금 나는 젖가슴을 품속으로 감추는 여자의 싸늘한 경멸 섞인 눈초리를 받았다. 나는 작별을 고했다. 여기 또 실패한 거죠. 현관까지 따라온 여자는 내 뒤에서 요란하게 문을 닫았다. 하숙집 딸과 마찬가지로 이 꽃꽂이 선생과의 관계에서도 실패하게 되는 미조구치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책 읽는 토끼 미시마 유키오의 금각사 세 번째 영상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들은 좀 관능적인 묘사, 좀 노골적인 묘사가 많은 부분이고 긴장감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읽을 금각사의 그 파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제가 조금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야 얘네들 생각은 대단히 이상한데? 라고 읽으면 이 금각사라는 소설 를 제대로 읽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스루카와와 가시화기를 동시에 둔 것은 우리에게는 밝은 세계도 존재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어두운 밤의 세계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그 착함과 동시에 악함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어쩌면 좀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될 내면은 바깥으로 드러난 그 밝음의 세계가 아니라 가려진 세계. 그러니까 미시마 유키오가 이 금각사라는 소설을 통해서 인간들 내면에 도사린 그 어두운 악의 감정들 이런 것들을 서서히 분석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훨씬 더 재밌게 이 소설을 읽을 수 있다. 이런 팁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지식과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책여행, 책 읽는 도끼 금각사 세 번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